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누구나 가슴속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어 서로의 삶을 비춰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한 청년의 좌절,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의 여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2000년대 초, 경기도 남양주의 허름하지만 따뜻한 단독주택. 새벽마다 빨랫줄에 김이 서려도 흐린 눈으로 하나하나 널어두던 어머니 서영이에게 아들 진우는 세상 전부였다. 전셋집에 눌러앉은 삶이 고단했어도 그는 절대 허투루 자라지 않게 해야 한다며 국밥 한 그릇 값도 아껴 학원비로 돌렸다. 진우가 돌을 지났을 때부터 어머니는 하루 3번 그의 손끝을 만지며 꼭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 아들, 금이야 오기야. 너는 반드시 빛나게 될 거야. 그 속말은 마치 부적처럼 집 안공기를 감싸 하루하루를 견디게 했다. 진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반짝반짝한 신고식처럼 칠판 가득 별표를 받아왔다. 시험지마다 붉은 동그라미가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아버지 김태성은 인력사무소에서 불규칙하게 나오는 일거리를 붙잡으며 가족을 지탱했지만 무릎이 꺾인 날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 그는 술에 취해 돌아온 밤에도 늘 탁자 위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남겨두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진우 공부는 끊기면 안 되지. 그 한마디는 가난한 집안의 신념이 되었고 진우에게는 어른들의 헌신이 고스란히 새겨지는 표식이었다. 중학교 시절 학교 대표로 과학 경진대회에 나가 은상을 받아왔을 때 어머니는 빌려온 교회 종려실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에게는 미안하니까 기밀로 해달라며 추진한 자리였지만 종이컵에 담긴 사이다 기포가 튀어오르는 소리는 세상 어느 폭죽보다도 밝았다. 그날 어머니는 부패한 투명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기대를 숨기지 못한 채 초코파이 한 상자를 들고 진우에게 말했다. 공부는 내 삶의 날개가 될 거야. 그 말은 진우의 심장 속에 또 하나의 약속으로 새겨졌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진우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처럼 화려한 이름을 들먹이는 친구들의 경쟁이 거세질수록 그는 가족 형편을 떠올렸다. 등록금, 생활비, 기숙사비 같은 현실적인 숫자들이 시험 문제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물류센터 야간 근무까지 늘려 돈을 모았지만 피로는 얼굴에 주름으로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어느 겨울 새벽, 어머니가 동상에 걸린 손을 숨기고 밥상을 차리던 모습을 본 진우는 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 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리라. 그 결심의 첫 단계는 대학 합격이었다. 그는 치열한 고3 겨울을 지나 지방국립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본 날, 어머니는 오래 묵은 소미불을 꺼내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아버지는 그동안 모은 세뱃돈과 결혼식장 조명, 설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한데 모아 노란 봉투에 넣어 건넸다. 봉투 위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진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부양받는 존재를 넘어 가족의 꿈을 실은 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학교 생활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항해였다. 입학식 날, 교정에는 최신 노트북과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동기들이 가득했지만 진우는 중고 사이트에서 산반쯤 때가 묻은 노트북을 들고 강의실로 향했다. 그러나 지식과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전공 서적을 도서관 폐관 시간까지 읽고 연구실 문을 두드려 실험 장비를 빌렸다. 등록금이 전액 장학금으로 해결된 덕분에 생활비를 벌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조차도 전공 실험 재료비로 대부분 사라졌다. 어머니는 그가 입학한 뒤에도 매주 손편지와 함께 영양제를 보내며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포와 함께 도착한 편지 한 통이 진우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군 입영 통지서였다. 2000년대 중반, 아직도 남자에게 군대는 피할 수 없는 의무였고 진우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휴학 의사를 밝히며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실험실 프로젝트가 막 궤도에 오르고 있었고 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실 인턴 기회를 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눈빛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 대신 묵묵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진우는 결국 짧은 머리를 하고 훈련소로 향했다. 훈련소의 공기는 철저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쇠파이프 냄새 같았다. 새벽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시작되는 PT 체조, 유격, 사격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러나 진우는 누구보다 악착같이 버텼다. 한 번도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발 뒤꿈치가 까지고 손바닥이 터져도 이를 악물고 달렸다. 동기들은 그를 보고 교관이 시키기도 전에 움직이는 미국 드라마 주인공 같다며 농담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뭐든 해낼 거라고 믿거든. 그 말 속에 깃든 자부심이 그를 움직였다. 그러나 병영에서의 삶은 늘 예측 불허였다. 입대한 지 3달째 되던 날, 겨울 산악행군 도중 사고가 터졌다. 아이젠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상태로 빙판길을 내려오던 중 진우의 왼쪽 발목이 돌출된 바위에 걸려 말 그대로 꺾여버린 것이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전해진 통증은 몸 전체를 관통해버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뒤따르던 후임이 넘어질까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눈밭에 앉은 채 간신히 귓가에 맴도는 응급호출음을 들으며 진우는 자신이 쓰러지면 동기들의 발목도 함께 묶인다는 사실만 생각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훈련장을 벗어나고 베이스 캠프의 군의관은 빠르게 진우의 발목을 고정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십자인대와 연골이 한꺼번에 파열되어 복귀는커녕 평생 후유증을 각오해야 한다는 소견이 내려졌다. 위층 사무실에서 의과사 제대라는 단어가 오갈 때 아무리 담담하려 해도 귓가가 웅웅 울렸다. 마치 모든 꿈이 동시에 천장에 걸려 흔들리다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채 보안 규정 탓에 짧게 통화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 아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라는 말 끝에 묻어나는 절망이 그의 심장을 죄었다. 의무조사와 행정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신체 등급은 5급. 영구 전시근로역 판정. 전날까지 운전병 보직을 꿈꾸며 특기 교육을 받던 청년은 하루아침에 사지 중 하나가 부서진 낙오자가 되었다. 부대로 돌아온 순간 동기들은 겉으로는 장난스럽게 환송회를 해줬지만 진우는 그들의 눈에 비친 동정과 안도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열차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처음으로 낯설었다. 대학생, 아들, 장학생, 미래의 연구원이라는 여러 이름이 하룻밤새의 파도처럼 밀려가 버린 후였다. 남양주 집 거실엔 수술 후 처방받은 진통제 냄새와 묵은 습기가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목발의 의지에 간신히 방으로 들어갔지만 두어 발짝 옮길 때마다 왼발목은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통증을 보냈다. 어머니는 퇴근 후에도 그의 붕대를 갈아주고 밤마다 온찜질을 했지만 눈앞에서 무너지는 아들을 다독이기엔 모성조차 작아 보였다. 진우는 낮에는 소파에, 밤에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 속 사람들의 성공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지나쳐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손조차 뻗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렀다. 대학 복학 신청 기간이 지났고 지도교수에게서 건강 괜찮으면 언제든 연락해라는 메일이 왔지만 그는 회신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발목에 남은 흉터보다 깊게 남은 것은 자신감의 균열이었다. 고작 몇 달 전만 해도 학기마다 수석 장학금을 받으리라 다짐한 청년이었으나 이제는 훈련소 행군 코스의 눈길처럼 미끄러운 앞날만 보였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닭백숙을 끓이고 된장찌개에 호박을 듬뿍 넣어 주었지만 젓가락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냉장고 문 닫히는 소리보다 아들의 한숨이 집을 가득 채웠다. 어느 날 새벽, 거실 등만 켜놓은 채 어머니가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무릎담요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식탁 유리 위에 둥글게 고였다. 진우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티 내지 않았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해 결국 혼자만의 시간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 사실이 진우의 가슴을 옥죄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발목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웃음이었다. 그 순간 진우는 문득 오래전 어머니가 종이컵 사이다를 기울이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공부는 내 삶의 날개가 될 거야. 삶의 날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자신이 굳게 접어두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화면 꺼진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부팅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복학 절차를 찾기 시작했다.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불처럼 남아있던 의지가 다시 불붙고 있었다. 그렇게 진우는 긴 터널 속에 희미하게 비치는 빛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아직 어색한 목발 소리를 내며 작은 골목을 다녔다. 재활 전문 병원을 향하는 길목에는 그가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베이스볼 카드 뽑던 문구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간판 불이 꺼지고 임대문에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변해가는 동네 풍경 속에서 진우는 자신만 정지된 프레임에 갇혔던 시간을 실감했다. 재활치료실에서 만난 물리치료사는 진우에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법, 균형을 잡는 법,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호흡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엔 고통에 울컥했지만 발에 닿는 바닥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자 감격이 일렁였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줄이고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밤마다 핸들에 기댄 등허리가 구부정해도 손님을 내려준 뒤에는 꼭 창문을 열어 차 안습기를 빼곤 했다. 새벽 2시, 아버지가 퇴근해 현관문을 조심스레 여는 소리를 듣던 날, 진우는 방문을 살짝 열고 서늘한 복도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벗어놓은 안전화 옆에서 흔들렸다. 그 모습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전해졌다. 가족은 그렇게 자신이 기댈 언덕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야 할 성벽이었다. 누군가는 20살이면 늦었다 말하겠지만 진우에게는 단 하루가 절실했다. 그는 통증이 덜한 시간을 골라 기초수학과 전자회로 이론서를 다시 펼쳤다. 머릿속에 녹슬어 있던 공식들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반복해서 쓰고 지우다 보면 기억에 먼지가 걷혔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달걀찜을 만들며 말했다. 뜨거울 때 후 불어 먹어야지. 짧은 한마디에도 사랑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알았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의수와 의족은 바로 가족의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 한밤중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이 방 안을 채울 때 진우는 군 전역증과 함께 받은 신체장애 판정서를 스캐너 위에 올려두고 PDF로 저장했다. 그 파일 이름을 새로운 시작, 페이브라고 적으며 그는 자신을 낙오자로 규정했던 문서를 되려 도약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파일이 저장되는 동안 창밖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아래 휘돌며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비록 한 발이 무겁지만 언젠가 이 눈길 위를 달릴 날이 올 거야. 그 다짐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그리고 며칠 뒤 목발에 힘을 주며 진우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대학교 연구동에 계신 박종혁 교수에게 직접 복학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교수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요동쳤다. 문이 열리자 교수는 놀란 눈으로 진우의 목발부터 바라봤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겠다는 건가? 짧은 질문에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교수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연구조교 자리 하나를 비워두겠다고 했다. 등록금의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연구실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순간 목발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에 어둑한 저녁 하늘이 펼쳐졌다. 진우는 주머니 속에서 복학 신청서를 꼭 쥐었다. 손끝의 열기가 종이로 전해져 구겨질까 봐 살짝 힘을 뺐다. 좌석에 기대 눈을 감자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 멜로디가 귓가에 흐르는 듯했다. 그 노래는 늘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은근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버스가 남양주 톨게이트를 지날 즈음 그는 잠시 눈을 떠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속삭였다. 나는 아직도 계속 성장 중이다. 공기는 차갑지만 가슴은 새벽같이 맑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다 식어버린 저녁상을 다시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치찌개에서 흘러나온 고소한 된장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진우는 목발을 벗어두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다. 많이 피곤하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았다.
복학 신청서와 영구조교 계약서가 함께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확인하고서야 눈가에 이슬처럼 고인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어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내 아들. 그 말은 그날 새벽 그의 가슴을 울게 했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온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 온기 속에서 진우는 드디어 마음속 상처를 봉합할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부터 진우는 거실 창을 열어 젖혔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오히려 그 차가움을 들이마시며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목발 대신 지팡이를 집어든 채 물리치료사에게 배운 균형 운동을 반복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진우는 이를 더욱 세게 깨물었다. 걸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마치 세상이 자신을 시험 삼아 잠시 내린 형벌이었을 뿐이라는 듯이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이 견딘 고통만큼 어머니도 견뎠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움직일 때마다 사랑합니다라는 속삭임을 바닥과 다짐처럼 새겨나갔다. 그렇게 시작된 진우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에는 재활 운동, 낮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초를 다졌고 밤이면 논문을 번역해가며 연구실 과제를 준비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점점 선명해졌다. 새벽 3시 마지막 줄을 읽고 노트북을 덮을 때면 그는 방 한구석에 세워둔 목발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경계표였다. 동시에 다시 일어나리라는 약속의 증거이기도 했다. 복학 첫 학기는 겨울 끝자락을 딛고 시작되었다.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강의동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강의실 문 앞, 예전 동기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가늘게 스쳤다. 저 사람, 군대서 크게 다쳤다더라. 그래도 장학금 놓치지 않을 만큼 머리는 좋다잖아. 한 문장 한 문장이 가볍게 던져진 돌멩이처럼 심장에 탁탁 부딪혔지만 진우는 애써 미소 지으며 빈자리를 찾았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 건 연구실에 복귀한 뒤였다. 프로젝트 팀은 이미 새 학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엔 새 연구조교 재문이 앉아 있었다. 키 큰 재문은 실험복 주머니에 자꾸 손을 찔러 넣으며 눈치를 살폈지만 진우는 오히려 먼저 악수를 청했다. 앞으로 같이 달리자.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증명하듯 그는 자료 정리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회의록을 밤새 번역해 교수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팀이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톱니바퀴 속으로 뛰어드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다리 때문에 힘든가 하는 시선이 따라붙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연구실로 향했지만 남몰래 치료실도 거쳐야 했다. 물리치료사가 건네준 투명 탄력밴드를 의자 다리에 묶고 무릎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그는 숨을 턱턱 몰아쉬었다. 땀 냄새가 살짝 식을 즈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저녁은 먹었니? 약은 꼭 챙겨 먹고. 화면 속 짧은 문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동시에 가시처럼 찔렀다. 어머니는 또 야간 근무에 들어갔을 텐데 자신은 실험실 형광등 아래 앉아 고작 발목 한쪽을 핑계 삼아 여러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닐까. 한편 집안 사정은 더 팽팽해졌다. 아버지가 몰던 대리운전 차량이 교차로에서 승객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한밤중 현관에서 들려온 두 분의 낮은 목소리를 진우가 못 들은 척하길 바랐겠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숨을 그는 명확히 들었다. 우리 진우 등록금은 해결됐으니 다행이지. 그 말 한 토막이 발목 통증보다 날카롭게 그의 뇌리를 스쳤다. 다음 날 진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철을 타고 서울 한복판 번화가로 향했다. 인터넷 구인 게시판에서 찾은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였다. 연구실에선 지팡이를 짚지만 어느새 그는 필사적으로 대걸레를 밀어 바닥에 물기를 닦았다. 버려진 커피가루까지 치우느라 허리를 숙일 때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붕대를 적셨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지 않았다. 이른 오전 청소를 마치면 곧바로 학교로 향했고 교수의 질문 속에서도 하품 한 번 하지 않았다. 자신이 잠든 시간 대신 얻는 것이 가계부의 마이너스 기호 하나를 지우는 일이라면 그만큼의 피로쯤은 기꺼웠다.
그러나 열정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갈라졌다. 중간고사 직전, 연구실 스케줄과 청소 아르바이트, 재활 치료까지 겹치던 날, 진우는 밤 11시 실험실에서 쓰러졌다. 동료 재문이 올린 응급호출로 보건소 직원이 달려왔고 교수에게 보고가 올라갔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칠판에 적어둔 회로 다이어그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건 내일까지 수정해야 해요라고 중얼거렸다. 그 모습에 재문은 울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형, 일단 좀 쉬어.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새벽, 천장 형광등이 내뿜는 냉기가 그의 뺨에 내려앉았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이 겹쳐 일시적 저혈압 쇼크가 왔다고 설명했다. 병실에 들어온 교수는 묵묵히 차트를 살피다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꼭 앞장서야만 팀이 굴러간다는 법은 없어. 연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니까. 그 말은 사려 깊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팀의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공포를 부추겼다. 퇴원날 아침, 어머니가 가져온 도시락은 어제 새벽 지은 밥이었다. 달걀말이에는 햄보다는 잘게 썬 당근이 더 많았고 한 귀퉁이에 놓인 오이나물은 약간 질겼지만 그 향은 집이었다. 어머니는 얇은 미소로 아직도 내가 걱정이다라는 뜻을 충분히 전했지만 말로는 살 좀 쪄야지라며 장난스럽게 숟가락을 들이밀었다. 진우는 한 입을 삼키고 나서야 자신이 아직 가족에게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연구실로 복귀하자 재문이 먼저 달려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진우가 중단했던 코드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변수 이름마다 주석이 달리고 오탈자가 줄었다. 형 대신 조금 손봤어. 내일 발표 때 써. 그 순간 진우는 모호했던 감정의 매듭을 비로소 풀어냈다. 동생 같은 동료가 있어 어깨를 내어주는데 자신만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찾아온 발표 날, 강의동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깔끔하게 시각화되어 떠올랐고 교수들과 청중의 질문이 쏟아졌다. 진우는 처음엔 입술이 굳었지만 발목을 살짝 뒤로 빼며 서자 놀랍도록 또렷한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이 넘어진 경로, 데이터가 틀어진 이유, 수정된 알고리즘, 그리고 예상 결과까지 단숨에 설명했다. 청중석 맨 뒷줄에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다. 낯익은 빨간 체크코트를 걸친 채였다. 어린 시절 과학 경진대회에서 그 교회 종려실에서 초코파이를 양손에 들고 환하게 웃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교수는 진우를 불러 한숨을 내쉬었다. 넌 스스로 증명했어. 하지만 앞으로 남은 건 균형이야. 균형. 그 말은 그의 오른발과 왼발뿐만 아니라 공부와 건강, 가족과 꿈 사이에도 필요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연구동 복도를 걸으며 그는 창밖 저녁로를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남은 길이 더 아름답다고 속삭이듯 빛났다. 그날 밤, 연구실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재문이 물었다. 형, 혹시 내일 새벽에 청소 아르바이트 나가? 진우는 한 박자 쉬어 고개를 저었다. 내일은 너랑 실험 세팅부터 할 거야.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구인 어플을 삭제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창가에 기대며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의 어깨와 이제 막 싹 틔우기 시작한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할 시간이었다. 버스 차창에 비친 표정은 여전히 초상같이 피곤했지만 눈동자만큼은 분명 살아 있었다. 봄학기가 깊어지자 연구실은 국제 컨퍼런스 발표 준비로 숨 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파랗게 잔광이 남는 형광등 아래 논문 초록의 글자들이 밤마다 어느 행성 궤도처럼 회전했다. 교수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시아 칩설계 심포지엄에 팀을 파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건은 희박했다. 발표 슬롯은 단 2팀. 항공과 숙박비는 자부담. 이름을 올린다 해도 실험 데이터를 완결 단계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장 심사에서 바로 탈락이었다. 박종혁 교수는 회의 막바지에 성적 완성도 창의성 모두 최고점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진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곧 마음속에서 뜨거운 돌덩이가 움직였다. 발목 통증을 잊을 만큼 심장이 이 소식을 갈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궤적을 그렸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며칠째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사고 후유증이 아닌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보험료를 걱정해 재검사를 거부했다. 어머니는 가족카드 한도를 조절하며 약국 영수증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진우가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어머니는 웃음을 그려 넣은 목소리로 밥부터 먹어 했지만 그의 눈은 계산기에 찍힌 붉은 숫자를 이미 읽고 있었다. 그날 새벽, 그는 연구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대신 대리운전 길에 섰다. 지팡이를 트렁크에 숨긴 채 만난 첫 손님은 취기가 오른 중년 남성이었는데 서울 도심의 빛바랜 가로수길을 가며 툭 던진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청춘이니까 몸이 좀 고생해도 괜찮지. 청춘이라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라는 반발심이 목까지 치밀었으나 진우는 무음의 대답으로 미간만 좁혔다. 며칠 뒤 연구실 세미나실에서 예비 발표가 열렸다. 진우와 재문이 맡은 주제는 초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잡음 억제 회로였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조를 제시해야 했지만 밤마다 대리운전을 서너 시간씩 뛴 결과 시뮬레이션 그래프엔 잡음이 예상보다 높게 찍혔다. 발표 리허설 도중 다른 팀의 선배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짚으며 이 간섭 피크, 해석 아직 안 끝났지 라며 짧게 웃었다. 순간 연구실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진우는 침을 삼키며 교정 중입니다. 내일 새벽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교수의 이마엔 작게 주름이 그려졌다. 새벽 2시, 연구동 복도에선 형광등 전압이 불안정해 자잘한 떨림 소리가 났다. 재문이 자판기에서 뽑아온 캔커피를 건네며 형, 오늘은 넘어가자고 했다. 그러곤 고개를 기울였다. 솔직히 솔루션 나올 때까지 내가 실험실 당직 서줄게. 형은 쉬어. 진우는 캔 뚜껑을 누르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해야 할 몫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재문의 눈빛이 환하게 번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 다짐이 동시에 타올랐다. 약속했던 새벽 시뮬레이션은 실패로 돌아갔다. 잡은 피크는 여전히 전압 임계치를 넘었다. 원인은 회로 배선의 미세한 길이 차이였지만 모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했다. 순간 진우는 키보드 위에 턱을 괴었다. 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 가장자리에서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때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아빠 재검사 날짜 나왔어. 내가 시간 되면 같이 갈래? 하얀 병원 복도에서 마주칠 아버지의 구겨진 미소가 눈앞에 선명해졌다. 포기란 단어가 순식간에 부서져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문에게 말했다. 배선을 뒤집자. 전압 분배를 새로 짜. 이틀 동안 두 사람은 꼬박 밤을 지새웠다. 재문은 달동 같은 졸음을 참고 회로도를 그렸고 진우는 남은 근육을 쥐어짜며 매트랩 코드를 고쳤다. 지팡이를 의자에 기대두고 돌아다닌 탓인지 발목은 퉁퉁 부어 올랐다. 그러나 이틀째 아침, 모니터에 찍힌 잡음 그래프는 목표치 아래로 내려앉았다.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며 의자를 튕겨냈다. 연구실 창문에는 해가 중천에 떴고 유리창 너머 학교 운동장엔 신입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멀리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발표 당일 오사카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전통 문양이 있는 목걸이였다. 할머니가 너 대학 가면 주라며 남겨두신 거야. 팔면 경비에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진우는 손사래를 쳤다. 엄마, 그건 추억이잖아. 차라리 내가 모은 아르바이트비로 해결할게. 하지만 어머니는 상자를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추억도 지켜야 하고 내 꿈도 지켜야지. 둘 다 소중해. 밤늦게 방에 혼자 남아 상자를 열어보니 초라하지만 반짝이는 메달 형태의 금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보다가 천천히 서랍 깊숙이 넣었다. 지키는 방법은 팔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언젠가 웃으며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출국일 새벽, 공항 대합실에서 교수는 회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진우는 여권과 발표 자료 USB를 재문에게 건네며 혹시 모르니까 백업해줘라고 말했다. 재문은 장난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형, 우리 발표 끝나고 다코야키 먹으러 가자고 했다. 무심코 웃던 진우는 발목이 욱신거리자 순간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숨을 고르며 걷는 속도를 조정했다. 자신이 흔들리면 재문도 흔들릴 거라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었다. 오사카 컨벤션홀은 사람이 빼곡했다. 잔잔한 와이셔츠에 구겨진 이름표들이 걸어모이고 전 세계 연구팀이 각자의 포스터 앞에서 수식과 그래프를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우와 재문의 발표는 오후 세 번째 세션이었다. 대기실 의자에 앉은 진우는 발목 보호대를 당기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발표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고 조명이 무대 윗팀을 비출 때 복도 전광판에서는 한국어 자막으로 서울하이텍대학교가 찍혔다. 심호흡 3번. 재문이 먼저 무대 위 노트북을 연결했다. 진우는 레이저 포인터를 쥐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서론, 데이터셋, 회로 구조, 잡음 억제 방식.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파스텔톤 조명이 빛나는 관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 한 인도계 연구원이 발목 장애로 인한 신체 한계가 회로 구조 설계에 어떤 영감을 줬느냐고 묻자 진우는 잠시 웃고 이렇게 답했다. 한계를 인식하면 오히려 선택지가 단순해집니다. 필터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해 노이즈 경로를 줄이는 건 제가 걷는데 필요한 최소 거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교수는 뒤쪽에서 목을 가볍게 주무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를 마치고 백스테이지로 내려온 순간 진우는 심장이 귀까지 뛰는 걸 느꼈다. 휴대폰을 켜자 어머니에게서 잘했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더 믿어줘라는 문자와 함께 소나트 이모티콘이 도착해 있었다. 그는 엄지로 화면을 한참 쓰다듬다가 하늘색 셀룰러 바탕 뒤로 모자란 잠이 밀려오는 걸 느끼고서야 푹 하고 웃었다. 시상식 전까지는 반나절 남았다. 교수는 자유시간을 허락했고 재문은 약속했던 다코야키 집으로 그를 끌고 갔다. 재문이 골라준 소스 가득한 뜨거운 다코야키를 조심스레 베어 물다가 입천장을 대었지만 그는 허탈한 웃음과 함께 재문에게 양보했다. 야, 뜨거운 맛은 내가 맡아. 두 사람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톤보리 강변 난간에 기대어 불빛이 물결 위에서 흔들리는 것을 지켜봤다. 진우는 그 광경이 왠지 집 거실 형광등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해질녘 시상식에서 그들의 팀은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시상대 계단을 내려오면서 진우는 호흡이 가빠지는 걸 겨우 억눌렀다. 교수는 축하한다는 짧은 말과 함께 상장 봉투를 건넸다. 재문이 뒤에서 수줍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다른 팀 선배들은 미안했던 눈빛과 함께 등을 두드렸다. 축하 자리가 끝나자 교수는 진우를 잠시 불러 따로 말했다. 이번 데이터로 특허 출원도 생각해보자. 내가 일저자고 학부생으론 이례적이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진우는 기쁨보다 큰 책임감을 먼저 느꼈다. 한때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던 자신이 이제는 한 팀의 방향성을 바꾸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밤 늦게 호텔방에 혼자 남았을 때 그는 발목을 주물렀다. 붓기가 올라 전기가 흐르듯 아팠다. 그러나 그 통증은 더 이상 멈춤이 아니라 계속이었다. 그 순간 창문 너머 오사카 시내의 네온 불빛이 흘러내리며 속삭이는 듯했다. 넘어졌다 일어난 곳마다 길은 더 멀리 뻗어 있지. 진우는 베개 옆에 놓인 상장 봉투를 바라보다가 침대 헤드보드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멀리 한국에 있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을 밀어올려준 동료들의 이름이 새벽빛처럼 가슴속에 박혔다. 연구팀이 오사카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지 보름. 서울하이텍대학교 연구동 옥상에는 아직 봄비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낡은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에 섞여 벚꽃 잎이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오후. 진우는 손에 든 학술지, 게재 승인 메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accept라는 6글자가 디지털 폰트로 반짝이는 순간 시멘트 바닥에 부딪힌 빗방울처럼 가슴 한복판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군대에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시간이 마치 저 아래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차량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벅찬 감정은 이내 아버지의 기침 소리로 덮였다. 매일 하단 축하합니다라는 배너 이미지 아래 어머니가 보낸 사진 2장이 이어 붙어 있었다. 하나는 병원 검진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쿨럭이는 아버지. 다른 하나는 수납 창고에서 처방전을 들고 선 어머니의 마스크 위 눈가. 웃으려 애썼지만
눈꼬리에 맺힌 피로의 그늘은 지울 수 없었다. 밤이 이슥해 연구실 불을 끄고 나서도 진우의 뇌리는 쉬지 않았다. 발목이 욱신대면 억지로 다리를 뻗어 피를 돌린 채 컨퍼런스 이후 밀려든 이메일 답장을 새벽 2시까지 달았다. 재무는 모니터 불빛 아래서 졸다 깼다를 반복하다 결국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공기 냄새를 맡으려 창문을 열었다. 젖은 나무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험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향에 그는 문득 훈련소 입소 전날 밤 어머니가 삶은 달걀 껍데기를 까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의 밤이 있단다. 너의 밤은 무사히 아침으로 이어질 거야. 그때는 믿음이었지만 지금은 증명이었다. 그러나 그 아침이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았다. 논문 채택으로 교수의 실험실 예산이 늘어나면서 박사과정 선배 민수는 팀 구조 재편을 주장했다. 학부생이 일저자로 올라간 게 전례 없는 일이라지만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선 석박사 중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견제가 숨어 있었다. 교수는 진우의 기여가 컸다는 사실은 변함없어라고 선을 그었지만 회의실 공기는 시퀘스트럼처럼 묵직해졌다. 재문이 의자를 끌며 진우 쪽을 힐끗 보았고, 진우는 그 시선을 손바닥 아래 감추었다. 자신이 빛날수록 누군가의 영역을 잠식할 수 있다는 자각이 서늘했다. 며칠 뒤 민수는 실험 데이터를 수정한다며 서버 접근 권한을 잠깐 회수했다. 재무는 부하가 나 화이트보드에 팀워크를 3번이나 적었지만 진우는 침착히 파일 복구를 도왔다. 분쟁을 부추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시각 아버지의 CT 결과는 예상보다 나빴다. 폐렴이 아니라 초기 폐섬유와 소견이라는 통보, 치료가 늦어지면 일상호흡도 어렵다는 설명에 어머니는 전화기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진우는 교수에게 메일 한 통을 보냈다. 당분간 연구실 일정 외 청소 아르바이트를 늘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교수는 건강 먼저 챙기라는 짧은 답을 보내왔지만 그 짧은 문장이 더 깊은 비처럼 어깨를 눌렀다. 새벽 청소 시간이 늘어날수록 발목 붕대는 땀으로 축축해졌고 지팡이 끝 고무 마개가 점점 달아갔다. 하지만 집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초 단위로 청소구역을 줄였다 늘리며 효율을 계산했다. 어느 토요일 새벽 그는 호텔 로비 대리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버스 종점까지 가버렸다. 창문 밖으로 강변에 스민 새벽 안개가 출렁였다. 버스 기사가 젊은 친구 막차야라고 깨웠을 때 진우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진 그날 발목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 비명을 질렀다. 이 속도로는 가족도 연구도 지킬 수 없어. 월요일 오전 교수는 팀원 전원에게 호출을 걸었다. 국제 특허 초안이 올라왔다는 소식이었다. 회의실 모니터에 특허 도면이 뜨자 민수는 묘한 기색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다. 1저자는 진우, 2저자는 재문 좋습니다만 저 포함 박사과정 진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문은 펜을 내리쳐 형은 회로 최적화했잖아요. 3저자에는 여전히 올라가요라고 했지만 민수는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렇다 해도 업계 평가 기준은 달라. 석박사 논문 건수, 특허 주저자 여부가 커리어에 직결돼. 교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진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연구실 구조 조정의 방아쇠가 될까 두려웠다. 그는 발목을 살짝 접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민수를 따라 옥상으로 향했다. 흐린 하늘 아래 민수는 난간에 기대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타르 대신 묵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너한테 화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화나는 거야. 같은 시간을 연구해도 학부생인 내가 앞서가 버리니까. 진우는 지팡이에 기대며 솔직히 대답했다. 저도 두려워요. 선배, 하지만 우리 연구가 누군가의 폐렴 치료에 쓰일지, 하루빨리 실험실 예산을 늘릴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팀으로 가야죠. 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어색한 웃음을 흘렸다. 내가 그런 말 하면 더 밉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포기 대신 체념이 아닌 미약한 동의가 스며 있었다. 며칠 후 교수는 특허 저자 순서를 공동 1저자로 조정했다.
진우는 재문과 함께 민수를 공동일저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동의했고 대신 최종 발표 책임을 스스로 떠안았다. 팀원들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 재문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 그러다 공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진우는 웃으며 답했다. 공은 나눠도 남는 거야. 가시처럼 남는 건 원망이지. 그러나 연구실 내부의 균형이 잡히기도 전 집안 상황이 급속히 기울었다. 어머니가 과로로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다. 혈압과 혈당이 모두 위험 수치를 지나 있었다. 연락을 받고 뛰어간 병원 복도에서 진우는 투명한 산소 마스크 너머 어머니의 잿빛 얼굴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기계음이 일정 간격으로 울릴 때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등에 주사를 꽂은 바늘을 직시할 용기를 낸 뒤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퇴원 수속을 마친 뒤 진우는 아버지와 함께 집 거실에 앉았다. 겨울을 데우던 전기장판 온기가 싸늘하게 식은 채였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카뱅 대출 페이지를 열었지만 낮은 신용등급 제한된 소득 증빙이라는 붉은 팝업이 떴다. 대신 머릿속에 떠오른 건 서랍 깊숙이 넣어둔 금 펜던트였다. 다음 날 오전 그는 그것을 들고 금은방으로 향했다. 펄떡이는 심장을 달래려 목걸이를 손에 감았다 풀었다 하며 계산대 앞에 섰다. 주인이 감정가를 매기려는 순간 진우는 순간적으로 목걸이를 쥔 손을 꾹 움켜잡았다.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 팔면 경비를 메울 수 있지만 마음의 언덕이 무너질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목걸이를 도로 넣고 돌아섰다. 한강변 버스 정류장에 앉아 목걸이를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분홍빛 꽃비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찾아온 밤 진우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회사 복지재단에서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시간을 빼앗게 하고 싶지 않다. 그 순간 진우는 알았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이 또다시 무언가를 잃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빠, 이번엔 제가 선택하고 책임질게요. 그게 성장한 아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다음 날 그는 교수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했다. 특허 프로젝트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연구조교 수당 전액 선지급을 요청하며 가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했다. 교수는 이마에 손을 올린 채 오래 침묵했다. 창밖에 불어오는 바람이 블라인드를 흔들었다. 한참 만에 교수는 말했다. 내가 빠지면 프로젝트는 늦어져. 하지만 내 사정도 이해해. 선지급은 힘들지만 장학재단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내 이름으로 추천서를 쓰마. 그 말에 진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은혜가 또 다른 부채로 쌓이는 듯했지만 어머니의 숨 가쁜 호흡이 귀를 때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밤늦게 연구실에 들어간 진우를 본 재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 공동일저자인데 왜 빠져? 진우는 흰보드를 가리키며 웃었다. 우리 팀은 계속 가. 다만 내가 뒤에서 밀 테니까 브레이크 밟지 말고 달려. 재문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빚 꼭 갚을 거야. 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우린 빚진 사이가 아니라 사이클 같은 거야. 서로 돌고 돌아 힘이 되는. 며칠 후 장학재단에서 긴급지원 승인 연락이 왔다. 어머니의 치료비 일부가 충당되었고 병원에서는 통원 치료로 전환했다. 봄비가 머무르던 그 주말 집 거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어머니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덮었다. 진우는 전기장판 대신 새로 산 울 담요를 어머니 무릎에 덮어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잠든 듯 창백했지만 눈꺼풀 사이로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부엌에서 멸치 육수를 우리던 새벽 진우는 발목을 주무르다 문득 지팡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저 걷기 위해 집어든 도구였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없는 날개 한쪽을 대신한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그는 작은 물컵에 목걸이를 꺼내 담았다. 금은 달빛을 받아 물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팔지 않고도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등불 같았다. 새벽 5시. 그는 학기 초 신청했던 프리랜서 회로 설계 프로젝트 이메일을 다시 열었다. 석 달 전엔 실험실 일정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었다. 클라이언트는 해외 스타트업,
조건은 까다롭지만 성공 수수료가 높았다. 진우는 지원합니다라는 문장을 망설임 없이 입력했다. 키보드를 치는 손끝이 아버지의 기침을 넘어섰으면 좋겠다고. 어머니의 혈압 수치를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자신과 동료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바랐다. 프리랜서 회로 설계 프로젝트의 첫 주. 진우는 연구실 근무가 끝난 뒤에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해외 클라이언트와 화상 회의를 이어갔다. 화면 속 미국 서부의 스타트업 엔지니어들은 속사포 영어로 요구 사항을 쏟아냈지만 진우는 손바닥에 빼곡히 적어둔 메모를 보며 차분히 대응했다. 낮엔 연구실, 밤엔 클라이언트 서버, 새벽엔 어머니 약 봉투를 챙기며 약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생활이 반복됐지만 그는 더 이상 지쳐 주저앉지 않았다. 이 모든 시간이 결국 어머니의 혈압을 낮추고 아버지의 기침을 잠재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확신이 힘이 되었다. 프로젝트 마일스톤 중간 점검 날, 클라이언트는 3줄짜리 메일을 보냈다. 시제품 테스트 통과, 견적 재협상 원함, 예상보다 빠른 승인에 진우는 몸을 일으키다 넘어질 뻔했다. 재무는 모니터를 함께 보며 첫 통과면 보너스 비율 20% 추가야. 이거면 병원비에 숨통 트일 거리라며 기뻐했지만 진우는 웃기보다 깊게 들이쉰 숨을 오래 토해냈다. 아직 남은 관문을 넘기 전까지는 기쁨보다 집중이 필요했다. 며칠 뒤 어머니의 통원 치료 날. 진우는 병원 대기실에서 도면 파일을 수정하다가 어머니에게 위성사진처럼 얇게 빚어진 회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거 완성되면 외국 드론 배터리가 30분 넘게 버틸 수 있대요. 어머니는 푸석한 손바닥으로 노트북 화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내가 설계한 거야? 우리 팀이요. 저는 방향만 잡은 거고. 그 대답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방향을 잡아준다는 건 길이 있다는 뜻이구나라고 속삭였다. 순간 노트북 펜 소음조차 잔잔한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첫 계약금이 통장에 찍힌 날. 진우는 병원비 명세서를 검은 파일에 깔끔히 정리해 두고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밀어 올리며 숫자를 확인하더니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멈춘 뒤라 하늘은 청명했고 그 빛이 거칠어진 아버지 손등을 밝게 비췄다. 한참 뒤 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였다. 내가 제 발목을 달려주는구나.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빠의 날숨이 제 날개입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평형을 찾았다. 연구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민수는 특허 서류 최종본을 손에 들고 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데이터 정리에 도움받은 덕분에 인터뷰 일정도 잡혔어. 내가 뒤에서 많이 밀어줬더라. 진우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번에는 선배가 앞에서 끌어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잠시 삐걱거렸던 톱니가 윤활유를 얻어 다시 맞물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저녁,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네 소박한 식당에서 수육과 막걸리 한 병을 시켜 놓고 진우를 기다렸다. 진우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눈빛으로 건강 걱정을 묻고 아버지는 조심스레 잔을 기울였다. 진우는 막걸리 한 모금을 삼킨 뒤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금 펜던트가 아닌 은빛 USB가 담겨 있었다. 이 안에 우리 연구실 특허 발표 영상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끝으로 USB를 쥐며 다시 목걸이를 팔지 않아서 다행이구나라며 문시우를 불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셋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상을 틀었다. 발표장 스크린과 박수 소리, 진우의 흔들림 없는 발표를 보며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웃었다. 진우는 그들 사이에 앉아 이 작은 거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당처럼 느껴졌다. 화면 속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로고가 빛날 때 진우는 느꼈다. 감정의 해소란 울부짖는 폭포가 아니라 고요한 호수 위로 아침 안개가 걷히는 순간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프리랜서 프로젝트 최종 검수를 앞둔 새벽, 클라이언트 본사 서버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긴급 메일이 도착했다. 데이터 백업을 막기로 했던 협력사가 해커에게 키를 빼앗겼고 서버 복구에 수주가 걸릴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만약 복구가 지연되면 테스트 일정이 밀리고 보너스도 물거품이 될 상황. 진우는 연구실 회의를 끝내자마자 팀원들과 밤샘 비상대책을 꾸렸다.
해외 업체와 시차가 다른 탓에 새벽 3시에 영상 통화를 연결해 암호화된 서버를 우회 백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영어로 쏟아지는 급박한 기술 용어 위에서 진우는 서투른 발음으로도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 문제는 리소스. 해외 스타트업의 서버는 미국 서부에, 백업할 공간은 동아시아 리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여분밖에 없었고 전송 속도는 병목 현상으로 답답했다. 재문과 민수는 학교 슈퍼컴 자원을 임시로 쓰자고 제안했지만 교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진우는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교수는 한숨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해라고 허락했다. 그 말은 자유와 책임, 두 얼굴을 동시에 건네는 칼날 같았다. 오전 내내 이어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속도가 더뎠다. 그래프 막대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진우는 골문 발목을 주무르고 재무는 눈꺼풀이 떨리도록 카페인을 들이켰다. 민수는 중앙 서버 상태를 점검하며 갑자기 소리쳤다. 야, 전송 속도 20% 상승. 알고 보니 교수 연구비로 갱신한 신형 네트워크 카드 덕분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주먹 인사를 건네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다음 날 새벽, 클라이언트 측 CTO가 화상회의에 나타나 기존 일정대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공적 복구에 놀라며 한국 쪽 팀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백지화될 뻔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계약서의 보너스 항목을 표준보다 2배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니터 속 CTO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진우는 화면 너머로 허공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기쁨이 몰려오다 잠시 어지러웠다. 그 순간 발목과 어깨에 통증이 같은 강도로 울렸지만 그는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다. 며칠 뒤 연구실로 국제특송 서류 봉투가 도착했다. 두꺼운 종이봉투 속에는 특허 임시 등록증과 함께 반도체 기업 컨퍼런스 초청장이 들어 있었다. 초청장은 연구팀 전원을 대상으로 했고 발표를 맡길 메인 스피커 칸에는 진우와 민수, 그리고 재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연구실 분위기는 짙은 커피 향처럼 따뜻해졌다. 민수가 진우 등을 툭 치며 내가 옳았어. 공은 나눠도 남는다라고 중얼거렸고 재문은 형,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주네라며 눈을 반짝였다. 그날 저녁, 진우는 오랜만에 지팡이 없이 학교 호숫가 산책로를 걸었다. 물 위로 노을이 금빛 잔물결을 뿌릴 때 그는 조심스레 발을 들어 한 걸음 내디뎠다. 통증이 올 듯 말 듯하더니 이내 잔잔히 가라앉았다. 그 한 걸음이 거대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새삼 고개를 들어보니 벚나무 저편으로 연보랏빛 하늘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선을 그어두었던 세계 밖으로 나가도 되겠구나. 보너스가 통장에 입금된 날, 진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다. 아버지의 폐섬유화 진행은 억제 단계로 들어섰고 어머니 역시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돌아오는 길, 택시 뒷좌석에서 아버지는 창밖 서울타워 불빛을 바라보다 말했다. 아빠는 이제 내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겠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 불빛을 가리키며 이제야 야경이 예쁘네 하고 웃었다. 세 사람 사이로 흐르던 긴장이 풀리며 택시 안공기는 온돌방처럼 따뜻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진우는 서랍에서 꺼낸 금 펜던트를 꺼내 부모님 앞에 내밀었다. 이건 팔지 않고 증명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깜박이며 펜던트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에 걸었다. 반짝이는 펜던트가 어머니의 심장 부근에서 가볍게 흔들릴 때 진우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아직 걸어갈 길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가을 학기 개강과 함께 연구팀은 반도체 기업 컨퍼런스 메인 세션을 맡았다. 청중 앞 연단에 서기 전 진우는 몇 달 전 오사카 무대 뒤편에서 느꼈던 심장 박동과 동일한 리듬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떨림 속에 포근한 대답이 얹혀 있었다. 함께라서 괜찮다. 연단에 올라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민수와 재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페이지를 예측했고 교수는 객석에서 방긋 웃었다. 발표가 끝난 뒤 질문 세례는 빗발쳤으나 팀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컨퍼런스 이후 세계 두 곳의 반도체 설계사가 공동 연구 의향서를 보내왔다. 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고
교수는 이 정도면 스피노프도 생각해 볼 만하다며 학생들을 바라봤다. 진우는 민수재문과 연구실 창가에 서서 도시 야경을 내려다봤다. 빌딩 유리창마다 불빛이 성냥개비처럼 반짝이고 도로 위 헤드라이트가 물결쳤다. 민수가 물었다. 우리 회사를 차릴까? 재문이 장난스럽게 말끝을 느렸다. 공동대표 3등분. 진우는 웃으며 답했다. 그 전에 저녁부터 3등분 하자. 배고프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학교 근처 허름한 순댓국집에서 막걸리를 시켰다. 미림향이 올라오자 민수는 진우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언제쯤 저 녀석을 벗겠어? 진우는 지팡이를 세워놓고는 국물 한 숟갈을 뜬 뒤 가볍게 웃었다. 벗든 안 벗든 이건 내가 걸어온 길을 잊지 말라는 표지판이야. 재문이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그럼 CEO 자리에도 표지판 하나 달아줘. 세 사람의 웃음이 작고 따끈한 식당 천장에 맴돌았다. 며칠 뒤 진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대학 교정의 벚나무 아래를 걸었다. 그가 새로 구입한 보조 보행기 덕분에 지팡이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노랗고 붉은 잎이 발치에 수북했다. 어머니는 펜던트를 쥔 손으로 낙엽 한 장을 집어 진우의 손바닥에 올려주었다. 이건 내가 흘린 눈물색이란다. 이제 단풍이 지는 만큼 눈물도 마를 거야. 아버지는 지팡이 대신 아들의 팔짱을 끼고 걷다 말고 교정 한복판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진우가 군대 가기 전 남겨둔 낡은 손목시계가 있었다. 가져가라. 멈췄던 시간을 다시 맞춰야지. 진우는 숨을 삼키며 시계를 받아들었다. 시계바늘은 멈춘 채였지만 유리에 비친 하늘만은 흐르듯 움직였다. 드디어 프리랜서 프로젝트의 최종 잔금이 입금되던 날, 진우는 연구실에서 그동안 쓴 지출 계산서를 정리했다. 의료비, 생활비, 실험 재료비, 그리고 팀 회식 비용까지. 숫자 옆에 해결이라는 단어가 줄줄이 찍히는 엑셀 시트는 작은 폭죽처럼 짜릿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잔액 칸에 커서를 옮기던 순간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을 닫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예약 송금 화면을 띄웠다. 수취인은 부모님. 금액은 소박했지만 그가 직접 번 첫 감사의 월급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는 노트북 화면, 속 깊은 밤하늘 같은 검은 배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을 축제 저녁, 교정 야외 무대에선 동아리 공연이 한창이었다. 재문이 진우를 불러 무대 앞 의자에 앉혔고 잠시 후 재문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 대표님이랄까, 멘토이랄까, 바로 김진우 형. 객석에서 연구실 동료와 학부생들이 손뼉을 쳤다. 진우가 당황해 일어서자 재문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시작했다. 한때 날개 접어둔 새가 다시 볕을 찾아 날아오르네라는 가사였다. 노래 끝에 무대 조명이 쏟아질 때 진우는 전날 아버지가 건넨 시계를 꺼내보았다. 멈춰있던 시계 초침을 살짝 돌리자 찰칵 하고 심장 박동과 같은 소리가 났다. 마치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가 작동되듯 초침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축제가 끝난 뒤 텅 빈 야외 무대에 홀로 남아 진우는 시계를 귀에 대었다. 규칙적인 초침 소리가 강물처럼 이어졌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밤하늘에 떠 있었고 그 빛이 목걸이 펜던트에 반사되어 미세한 점으로 가슴에 찍혔다. 그 빛과 시계 초침이 같은 박자로 뛰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식탁 위에 오븐에서 막 꺼낸 고구마를 놓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쪽에서 귤을 까다 멈추고 웃었다. 진우는 시계를 보여주며 말했다. 다시 움직여요. 어머니는 펜던트를 손바닥으로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도 같이 움직이자. 아버지는 귤 한 조각을 건네며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더니 가끔은 멈춘 곳부터 다시 흐르기도 하는구나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귤향이 가득한 작은 부엌에서 잠시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밤 진우는 방 창문을 열어놓은 채 책상에 앉았다. 지팡이는 창가에 세워두었다. 밤바람이 살며시 들어와 시계 초침을 스치는 듯했고 펜던트가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파일 이름을 Next Flight이라 입력하는 순간 옅은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번져들었다. 그리고 뇌리 깊은 곳에서
오래된 속삭임이 반짝였다. 공부는 내 삶의 날개가 될 거야. 컴파일된 계획서 첫 줄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이 날개로 이제는 사랑하는 이들의 하늘도 함께 날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더 넓은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발목을 잃어도 꿈을 되찾고 흔들리는 가족을 품어 다시 날아오르는 한 청년의 여정을 따라오며 우리 마음에도 잔잔한 따뜻함이 스며들었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 삶의 발목 한쪽이 아프신가요? 진우의 걸음을 기억해 주세요. 고통은 멈춤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사연부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작은 빛 한 줄기라도 건넬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